서울의 스카이라인을 한눈에 내려다보는 선율그룹 본사 50층의 회장실은 숨막힐 듯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고 오직 차가운 에어컨 바람 소리만이 감돌고 있었다. 최고 경영자 강도진은 검은색 대리석 책상 뒤에 앉아 있었는데 그의 날카로운 눈매는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서류 한 장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으며 그가 뿜어내는 서늘한 기운 때문에 앞에 서 있는 임원들은 감히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이 방 안의 공기는 마치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가웠고 도진의 손가락이 책상을 톡톡 두드리는 규칙적인 소음만이 임원들의 심박수를 빠르게 증가시키는 유일한 자극제가 되고 있었다. 그는 완벽주의자였고 자신의 통제 하에 있는 그룹 내에서 발생한 보안 데이터 유출 사고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기에 그 분노는 침묵 속에서 더욱 거대하게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 도진이 손에 쥐고 있던 결제 서류를 책상 위로 거칠게 던지자 두꺼운 종이 뭉치가 흩어지며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 소리에 임원들이 어깨를 움찔하며 몸을 떨었다.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통유리 창가로 다가가서 서울의 야경을 등진 채 싸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는데 그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뼈에 사무칠 정도로 날카로워 듣는 이에 오금을 저리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그룹의 사활이 걸린 차세대 배터리 기술이었고 경쟁사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자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정보, 유출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보고는 도진의 인내심을 한계치까지 몰아붙였다. 그는 무능한 부하 직원들을 향해 차가운 독서를 퍼부으며 당장 보안팀을 재정비하고 유출된 경로를 찾아내지 못하면 전원 사표를 쓸 각오를 하라고 으름장을 놓았고 임원들은 식은땀을 흘리며 뒷걸음질 쳤다. 살얼음판 같은 회장실의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두꺼운 뿔테 안경을 쓴 여비서 한서윤이 쟁반을 들고 어정쩡한 자세로 들어왔는데 그녀의 등장은 긴장된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촌극처럼 보였다. 그녀는 유행이 한참 지난 펑퍼짐한 회색 정장 바지에 헐렁한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대충 묶어 잔머리가 삐져나와 있었으며 무엇보다 얼굴의 반을 가리는 거대한 안경은 그녀의 눈을 콩알만하게 보이게 만들어 우스꽝스러운 인상을 주었다. 서윤은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허둥지둥 몸을 굽혀 서류를 줍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들고 있던 쟁반 위의 커피잔이 달그락거려 도진의 신경을 더욱 곤두서게 만들었다. 그녀는 전략기획실의 말단 직원으로 주로 문서 정리나 잡무를 담당하고 있었지만 오늘은 수석 비서의 부재로 인해 임시로 회장실에 시중을 들게 된 상황이었다. 도진은 바닥을 기어다니며 서류를 줍고 있는 서윤을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미간을 찌푸렸고 그녀의 느린 동작과 답답해 보이는 외모는 그가 가장 싫어하는 비효율성의 상징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시야에서 거슬리는 그녀를 치워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회의록이 그녀의 손에 들려 있었기에 억지로 화를 누르며 손을 내밀었다. 서윤은 두꺼운 안경 너머로 도진의 눈치를 살피며 주워 모은 서류를 정돈해 그에게 건넸는데 그 순간 그녀의 손끝이 도진의 손에 살짝 스쳤고 도진은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닿은 듯 반사적으로 손을 뺐다. 서윤은 죄송하다는 말을 연발하며 고개를 조아렸고 도진은 그녀에게 당장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품위를 지키기 위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손짓으로 나가라는 신호를 보냈다. 서윤은 도진의 멸시 어린 시선을 등 뒤로 느끼며 허둥지둥 회장실을 빠져나왔고 문이 닫히자마자 굽어있던 그녀의 허리가 아주 미세하게 펴지며 안경 너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차갑게 빛났다. 사실 그녀는 단순한 실수를 저지른 것이 아니었고 바닥에 서류를 줍는 척하며 도진의 책상 아래 부착된 도청 장치의 존재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나온 것이었다.
그녀의 촌스러운 외모와 배뜬 행동은 모두 철저하게 계산된 위장이었고 사람들은 그녀의 외모에만 신경 쓰느라 그녀가 얼마나 민첩하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그녀가 훑어본 정보들이 얼마나 방대한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복도를 걸어가며 동료 직원들이 자신을 보며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고 오직 머릿속으로 방금 확인한 회장실의 보안 구조와 도진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검은색 초대장의 내용을 복기하고 있었다. 퇴근 시간이 지나고 직원들이 하나둘씩 사무실을 빠져나가자 거대한 빌딩은 점차 어둠 속에 잠기기 시작했고 사무실의 불이 꺼지면서 적막감이 감돌았다. 도지는 모두가 떠난 사무실에 홀로 남아 두통이 밀려오는 관자놀이를 누르며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는데 그의 머릿속은 온통 배신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때 그의 개인 휴대폰으로 발신자 표시 제한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고 액정 위에는 기술 유출의 증거를 원한다면 오늘 밤 자정까지 인천의 폐쇄된 물류 창고로 혼자 나오라는 짧고 간결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것은 명백한 함정일 가능성이 높았지만 도진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에 그는 경호원들을 대동할 경우 거래자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를 무시할 수 없어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직접 현장에 나가 단판을 짓기로 결심했다. 도진은 책상 서랍에서 자동차 키를 꺼내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평소에는 기사가 운전하는 세단을 이용했지만 오늘은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지하 주차장 구석에 주차해둔 자신의 개인용 스포츠카를 이용할 생각이었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면서 재킷 안주머니에 호신용 가스총을 챙겨 넣었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스마트워치에 긴급 호출 기능을 활성화해 두었다. 지하 주차장은 희미한 조명만이 켜져 있어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냈고 텅 빈 공간에 울리는 그의 구두굽 소리는 마치 다가올 위협을 예고하는 카운트다운처럼 날카롭게 메아리 쳤다. 그는 자신의 검은색 스포츠카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고 강력한 엔진 배기음이 주차장의 정적을 깨뜨리며 맹수처럼 포효했다. 같은 시각 건물 지하 주차장의 가장 깊숙하고 어두운 구석진 자리에서 서유는 낡은 청소도 구함 뒤에 숨겨둔 자신의 보물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녀는 주변에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쓰고 있던 두꺼운 안경을 벗어 재킷 주머니에 넣었고 헝클어진 머리를 풀어 헤친 뒤 익숙한 손놀림으로 머리를 높게 묶어 올렸다. 펑퍼짐한 회색 바지와 블라우스를 벗어 던지자 그 안에는 몸에 딱 달라붙는 검은색 가죽 라이딩 슈트가 드러났고 그녀의 눈빛은 아까 사무실에서 보여주었던 어리숙한 모습과는 정반대로 날카롭고 매섭게 변해 있었다. 그녀는 덮여있던 방수포를 걷어내고 매끈한 유선형의 검은색 대형 바이크를 드러냈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모델이 아니라 불법 개조를 통해 성능을 극한으로 끌어올린 괴물 같은 머신이었다. 도진의 차가 주차장 출구를 빠져나가 도로 위로 질주하기 시작하자 서유는 검은색 풀페이스 헬멧을 착용하고 바이크에 시동을 걸었는데 헬멧 쉴드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눈은 사냥감을 쫓는 사냥꾼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도진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고 그가 향하는 곳이 얼마나 위험한 장소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호기심이 동시에 발동했다. 그녀는 스로틀을 감아 바이크를 출발시켰고 굉음과 함께 순식간에 속도를 높여 도진의 스포츠카가 사라진 방향으로 미끄러지듯 추격을 시작했다. 밤의 도로는 한산했지만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고 서유는 익숙하게 차선을 변경하며 도진의 차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도진은 꽉 막힌 도심을 벗어나 외곽 도로에 진입하면서 속도를 높였지만 백미러를 통해 뒤따라오는 차량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차 뒤쪽 사각지대에서 전조등을 끈 채 유령처럼 따라붙고 있는 검은색 바이크의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으며 오직 목적지에 도착해 배신자를 응징할 생각에만 몰두해 있었다. 도로 양옆으로 늘어선 가로등 불빛이 빠른 속도로 뒤로 밀려나고 있었고 내비게이션은 목적지까지 남은 거리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리고 있었지만 도진의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커져만 갔다. 그는 핸들을 꽉 쥐며 긴장을 늦추지 않았고 머릿속으로는 거래자와 마주쳤을 때 어떤 대화를 나눌지 시나리오를 구상하며 끊임없이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고 있었다. 한편 서유는 앞서가는 도진의 차를 주시하며 동시에 주변의 움직임을 예민하게 살피고 있었는데 그녀의 헬멧 내부에 장착된 통신 장비에서는 경찰 무전이 간헐적으로 잡히고 있었다. 그녀는 도진이 향하는 물류 창고 근처가 최근 폭주족들과 범죄 조직의 거점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정보를 알고 있었기에 도진이 무모하게 호랑이 굴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며 혀를 찼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들킬 수 없었기에 섣불리 나서지 않고 거리를 유지하며 그를 그림자처럼 따라갔고 만약에 사태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개입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바이크의 엔진 열기가 다리를 통해 전해져 왔지만 그녀는 그 뜨거움조차 익숙하게 받아들이며 차가운 밤바람을 가르고 질주했다. 목적지인 폐쇄된 물류 창고 단지에 가까워질수록 도로는 더욱 어두워졌고 인적은 완전히 끊겨 흉물스러운 폐건물들만이 거대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도진은 입구에 차를 세우고 주변을 살폈지만 약속된 장소에는 아무도 나와 있지 않았고 오직 낡은 컨테이너 박스들만이 을씨년스럽게 쌓여 있을 뿐이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며 휴대폰을 꺼내 문자 메시지를 보낸 번호로 통화를 시도했지만 신호음만 갈 뿐 아무도 받지 않았고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서늘하게 훑고 지나갔다. 그때 갑자기 창고 건물 뒤편에서 눈부신 헤드라이트 불빛이 동시에 켜지며 여러 대의 차량과 오토바이들이 굉음을 울리며 튀어나와 도진의 차를 포위하기 시작했다. 함정이라는 것을 깨달은 도진은 급히 차에 다시 타려고 했지만 이미 개조된 차량들이 퇴로를 차단한 뒤였고 쇠파이프와 야구 방망이를 든 건장한 사내들이 차량에서 내려 그를 향해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은 도진이 찾던 정보 유출의 증거를 가진 내부 고발자가 아니라 도진을 제거하거나 협박하여 기업의 기밀을 뺏으려는 경쟁사의 사주를 받은 전문 해결사들이었다. 도진은 가스총을 꺼내들고 그들을 향해 겨누었지만 수적으로 너무나 불리한 상황이었고 사내들은 그의 저항을 비웃기라도 하듯 낄낄거리며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절체절명의 순간 도진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그는 오늘이 자신의 제삿날이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바로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맹렬한 기세로 달려온 검은색 바이크 한 대가 포위망의 가장 약한 부분을 들이받을 듯 돌진에 들어왔고 사내들이 깜짝 놀라 주춤하는 사이 바이크는 믿을 수 없는 각도로 급정거하며 도진의 앞을 가로막아섰다. 헬멧을 쓴 라이더는 한쪽 다리로 바이크를 지탱한 채 도진을 향해 타라는 손짓을 하는 대신 엔진을 크게 울려 위협적인 배기음을 토해내며 사내들을 견제했다. 서유는 헬멧 속에서 상황을 빠르게 판단하며 도진이 자신의 바이크에 탈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인지하고 바이크의 뒷바퀴를 미끄러뜨리며 회전시켜 사내들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동시에 도진이 차로 돌아갈 시간을 벌어주려 했다. 갑작스러운 난입자의 등장에 당황한 폭력배들이 고함을 지르며 달려들기 시작하자 서유는 능숙하게 클러치를 조작하며 앞바퀴를 들어올려 위협적인 윌리를 선보였다. 도진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비현실적인 광경에 잠시 넋을 잃었지만 검은 바이크의 라이더가 자신을 구하러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신을 차려 차문을 열고 운전석으로 몸을 던졌다. 라이더는 사내들이 휘두르는 쇠파이프를 아슬아슬하게 피하며
바이크를 고개하듯 몰아 사내들 사이를 헤집고 다녔고 그 혼란을 틈타 도지는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아 포위망에 틈새로 차를 밀어 넣었다. 서유는 도진의 차가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사내들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의 다리를 바이크 앞바퀴로 걷어차 넘어뜨린 후 굉음과 함께 흙먼지를 일으키며 도진의 뒤를 따라 질주하기 시작했다. 밤의 정적을 깨는 추격전의 서막이 올랐고 도진은 백미러로 멀어지는 폭력배들과 자신을 따라오는 정체불명의 라이더를 번갈아 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도진의 스포츠카가 거친 배기음을 토해내며 밤의 도로를 질주하고 있었지만 뒤따라오는 추격자들은 마치 굶주린 늑대떼처럼 집요하게 달라붙어 떨어질 줄을 몰랐다. 룸미러를 통해 비치는 뒷차들의 헤드라이트 불빛은 도진의 시야를 어지럽혔고 그는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식은 땀을 흘리고 있었는데 평소 냉철했던 그의 판단력도 생사가 오가는 극한의 상황 앞에서는 흐려질 수밖에 없었다. 놈들은 도진의 차를 도로 가장자리로 몰아붙이기 위해 위협적으로 차선을 변경하며 접근해왔고 도진은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지만 개조된 엔진을 장착한 놈들의 차량은 쉽게 따돌려지지 않았다. 이대로 가다가는 인적이 드문 국도변에서 끔찍한 사고를 당하거나 놈들에게 포위되어 원치 않는 결말을 맞이할 것이 분명했기에 도진의 마음속에는 절망감이 서서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때 뒤쪽에서 따라오던 검은색 바이크가 굉음과 함께 속도를 높이더니 도진의 차와 추격 차량 사이의 좁은 틈으로 순식간에 파고들었다. 바이크에 탄 정체불명의 라이더는 마치 도로 위를 미끄러지는 유령처럼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놈들의 시야를 방해했고 추격 차량이 도진의 차 뒤쪽을 들이받으려는 찰나에 절묘하게 끼어들어 진로를 차단해버렸다. 라이더는 한 손으로 핸들을 잡은 채 다른 한 손으로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뒤쪽 차량을 향해 던지는 심협을 했는데 그 대담하고도 위험천만한 행동에 추격 차량 운전자는 본능적으로 급제동을 걸 수밖에 없었다. 끼익하는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뒤따르던 차량들이 연쇄적으로 속도를 줄이며 대열이 흐트러졌고 도진은 그 틈을 타 거리를 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서유는 헬멧 속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도진의 차를 호위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심장은 아드레날린으로 인해 터질 듯이 뛰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가라앉아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는 놈들이 단순히 도진을 겁주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차를 전복시켜 그를 해칠 의도가 있음을 간파했고 더 이상 소극적인 방어만으로는 도진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기어를 변속하며 바이크의 RPM을 레드존까지 끌어올린 뒤 가장 앞서 나오는 추격 차량의 측면으로 바짝 붙어 위협적인 주행을 시작했다. 놈들이 창문을 내리고 그녀를 향해 욕설을 퍼붓으며 쇠파이프를 휘둘렀지만 서유는 상체를 숙여 가볍게 피한 뒤 놈들의 차량 사이드미러를 발로 가격하여 박살내버리는 대담함을 보였다. 박살난 사이드미러 파편이 튀면서 놈들의 운전자가 당황하는 사이 서유는 다시금 속도를 높여 도진의 차량 앞으로 치고 나갔고 손짓으로 그에게 다가올 급커브 구간을 미리 경고해 주었다. 도진은 정체불명의 라이더가 보내는 신호를 전적으로 신뢰해야 할지 잠시 망설였지만 지금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저 검은색 바이크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녀의 유도를 따르기로 결심했다. 도로가 급격하게 휘어지는 구간에 진입하자 서유는 바이크를 거의 눕히다시피 하며 코너를 공략했고 도진 역시 그녀의 주행 라인을 따라 핸들을 꺾으며 아슬아슬하게 코너를 그에 빠져나갔다. 반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무리하게 진입한 추격 차량 한 대는 중심을 잃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며 굉음과 함께 멈춰섰고 나머지 차량들도 사고 차량에 막혀 추격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추격자들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도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속도를 줄였고 서윤 역시 속도를 늦추며 도진의 차를 안전한 곳으로
유도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도심에서 벗어난 한적한 한강공원 주차장으로 들어섰는데 그곳은 가로등 몇 개만이 희미하게 켜져 있어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에 적합한 장소였다. 도진이 차를 세우고 시동을 끄자 주변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고 오직 뜨겁게 달궈진 엔진이 식으면서 나는 틱틱거리는 소리와 강물 소리만이 들려왔다. 도진은 떨리는 손으로 안전벨트를 풀고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지만 곧장 자신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에게 다가갔다. 서유는 바이크의 시동을 끄지 않은 채 헬멧을 쓴 상태로 도진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녀는 지금 당장이라도 이곳을 떠나고 싶었지만 도진이 다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도진은 바이크 앞에서 멈춰서서 라이더를 유심히 살펴보았지만 칠흑 같은 어둠과 짙은 썬팅이 된 헬멧 쉴드 때문에 상대방의 얼굴을 전혀 알아볼 수 없었다. 그는 품위를 되찾으려 노력하며 정중한 목소리로 감사의 인사를 건넸고 사례를 하고 싶으니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라이더는 아무런 대답도 없이 그저 고개만 가로저을 뿐이었다. 도진은 상대방의 묵묵부답에 답답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묘한 카리스마와 신비로움에 압도되어 더 이상 재촉할 수 없었다. 도진은 한 걸음 더 다가가 라이더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헬멧을 벗어달라고 요청하려 했지만 라이더가 내뿜는 서늘한 기운에 눌려 입을 떼지 못하고 잠시 망설였다. 그때 서유는 도진이 자신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고 황급히 바이크를 뒤로 빼며 거리를 벌렸는데 그 순간 가로등 불빛이 헬멧의 쉴드를 비추며 그녀의 눈동자가 아주 짧은 순간 도진의 시야에 들어왔다. 도진은 그 찰나의 순간에 보았던 눈빛에 온몸이 굳어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는데 그것은 공포나 위협 때문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강렬한 의지가 담긴 아름다운 눈동자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 눈빛이 어딘가 낯익다고 느꼈지만 도저히 어디서 본 것인지 기억해낼 수 없어 혼란스러움에 빠졌다. 서유는 도진이 자신의 눈을 봤다는 것을 직감하고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여 기어를 넣고 스로틀을 감아 출발 준비를 했다. 도진은 떠나려는 그녀를 붙잡기 위해 손을 뻗으며 이름을 물었지만 그녀는 대답 대신 바이크의 앞바퀴를 들어 올리는 윌리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순식간에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굉음과 함께 멀어지는 바이크의 붉은 테일램프를 바라보며 도진은 멍하니 서 있었고 그의 가슴 속에는 방금 전에 긴박했던 상황보다 더 큰 파도가 일렁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을 구해준 영웅이 남자인지 여자인지조차 확실하지 않았지만 그 강렬했던 눈빛만은 뇌리에 깊이 박혀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선율그룹 본사 회장실에는 전날 밤의 사건이 거짓말처럼 평온한 일상이 흐르고 있었지만 도진의 신경은 여전히 날카롭게 곤두서 있었다. 그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출근하여 보안 팀장에게 전날 밤의 습격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고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수없이 돌려보며 라이더의 단서를 찾고 있었다. 하지만 번호판은 교묘하게 가려져 있었고 신원을 특정할 만한 어떤 표식도 발견할 수 없어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었다. 도진은 답답한 마음에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인터폰을 눌러 비서실에 커피를 가져오라고 지시했고 잠시 후 문이 열리며 어제와 똑같이 촌스러운 차림의 한서윤이 들어왔다. 서윤은 두꺼운 뿔테 안경을 콧잔등까지 내려쓰고 구부정한 자세로 커피잔을 들고 들어와 도진의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도진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한 채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서윤의 손목에 감긴 붕대를 발견하고는 멈칫하며 시선을 멈췄다. 그는 무심코 다친 거냐고 물었고 서윤은 화들짝 놀라며 어젯밤 집에서 요리를 하다가 실수로 데웠다고 더듬거리며 변명했다. 도진은 그녀의 어설픈 거짓말과 촌스러운 외모를 보며
어젯밤 자신을 구해준 그 카리스마 넘치는 라이더와 눈앞에 이 답답한 여비서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라이더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하며 헛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도지는 서윤이 나가고 난 뒤에도 왠지 모를 찜찜함을 떨쳐버릴 수 없었는데 그것은 서윤의 목소리 톤이나 행동 거지가 어젯밤 헬멧 속에서 보았던 그 눈빛과 묘하게 겹쳐지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며 고개를 저었지만 그의 무의식은 이미 두 사람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한편 탕비실로 돌아온 서윤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떨리는 손으로 붕대를 감은 손목을 어루만졌는데 그것은 요리를 하다 다친 화상이 아니라 어젯밤 추격전 도중 쇠파이프에 스쳐 생긴 타박상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중 생활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불안해하면서도 도진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위험한 연극을 계속해야만 한다고 다짐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회사 로비는 식사를 하러 나가는 직원들로 붐볐고 도진은 복잡한 머리를 식히기 위해 혼자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다. 그는 난간에 기대어 도심의 풍경을 바라보며 어젯밤의 미스터리한 라이더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아래쪽 주차장에서 익숙한 엔진 배기음이 들려와 급히 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하지만 그곳에는 택배 오토바이 한 대가 지나가고 있을 뿐이었고 도지는 자신이 너무 예민해져서 환청까지 듣는 것이라 생각하며 쓴웃음을 지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그 라이더에게 집착하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그 라이더가 자신의 단조롭고 차가운 인생에 거대한 균열을 일으켰다는 사실이었다. 같은 시각 서윤은 지하 자료실 구석에 숨어서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옛날 신문 기사들을 스크랩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표정은 사무실에서의 멍한 표정과는 달리 사뭇 진지하고 비장했다. 그녀는 선율그룹의 전신이었던 회사에서 발생한 의문의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음을 확신하고 있었고 그 배우의 현재 그룹을 위협하는 세력과 내부의 배신자가 연결되어 있다는 심증을 굳히고 있었다. 그녀가 도진을 돕는 이유는 단순히 그를 연모해서가 아니라 그를 통해야만 진실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었지만 어젯밤 그를 구해주며 느꼈던 감정은 단순한 이용 가치 그 이상이었음을 그녀 자신도 부인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안경을 벗고 눈을 비비며 한숨을 내쉬었고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맨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숨길 수 없는 아름다움이 배어나오고 있었다. 오후 업무가 시작되자 도지는 전략기획실의 모든 직원을 회의실로 소집하여 보안 강화 대책 회의를 주재했는데 그의 태도는 여느 때보다 훨씬 더 강경하고 위압적이었다. 그는 직원들을 하나하나 신문하듯 쳐다보며 내부 유출자에 대한 압박을 가했고 회의실의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워졌다. 서윤은 회의록 작성을 위해 구석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는데 도진의 날카로운 시선이 자신을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다. 도진은 무능해 보이는 직원들 사이에서 서윤을 발견하고는 혀를 차며 그녀에게 커피 심부름이나 시킬 생각으로 그녀를 불렀지만 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실수로 노트북 전원선을 건드려 프로젝터가 꺼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암흑천지로 변했고 직원들의 당황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가운데 도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서윤을 향해 소리를 지르려 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도진의 팔을 잡아 끌어 그를 날아오는 물체로부터 피하게 만들었는데 퍽하는 소리와 함께 도진이 서 있던 자리 바로 뒤 벽에 무언가가 꽂히는 소리가 들렸다. 비상등이 켜지며 불이 들어오자 직원들은 모두 혼비백산에 있었고 도진의 뒤벽에는 날카로운 커터 칼이 깊숙이 박혀 있었다. 누군가가 어둠을 틈타 도진을 암살하려 했던 것이 분명했고 도진은 자신의 팔을 잡았다가 순식간에 놓은 손길의 주인을 찾기 위해 주변을 두리번거렸지만 그곳에는 겁에 질려 바닥에 주저앉은 서윤만이 떨고 있을 뿐이었다. 도진은 멍하니 바닥에 앉아있는 서윤을 일으켜 세우며
그녀가 자신을 구한 것인지 의심했지만 그녀의 눈물 고인 눈과 떨리는 어깨를 보며 자신의 착각일 것이라고 단정지었다. 하지만 도진의 팔에 남아있는 소나기의 감촉은 분명히 억세고 강한 힘이었기에 그는 이 상황을 도저히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 극도의 혼란에 빠졌다. 그는 보안팀을 호출하여 현장을 봉쇄하고 범인 색출에 나섰지만 범인은 이미 혼란을 틈타 사라진 뒤였고 CCTV조차 먹통이 되어 있어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도진은 회사 내부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고 자신을 그림자처럼 지켜주는 그 라이더의 존재가 더욱 절실해졌다. 퇴근 후 도진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어젯밤의 그 한강 공원 주차장을 찾았는데 혹시라도 라이더가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기대 때문이었다. 그는 차보닛에 걸터 앉아 차가운 강바람을 맞으며 캔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문득 자신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건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CEO가 정체도 모르는 폭주족을 기다리며 노상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 우스웠지만 그는 왠지 모르게 이곳을 떠날 수 없었다. 그때 멀리서 들려오는 희미한 바이크 배기음 소리에 도진의 귀가 번쩍 뜨였고 그는 벌떡 일어나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 것은 바로 그 검은색 바이크였고 라이더는 어제와 똑같은 차림으로 도진의 앞에 멈춰섰다. 도진은 반가움과 긴장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라이더에게 다가갔고 이번에는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 앞을 가로막아 섰다. 라이더는 시동을 끄지 않은 채 도진을 묵묵히 바라보았고 도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당신은 대체 누구이며 왜 나를 돕는 것인지 물었다. 서유는 헬멧 속에서 도진의 간절한 눈빛을 바라보며 갈등했지만 아직은 정체를 밝힐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아무 말 없이 주머니에서 작은 USB 메모리를 꺼내 도진에게 던져주었다. 도진이 허둥지둥 그것을 받아들고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바이크는 이미 굉음을 울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고 도진의 손에는 차가운 금속성 메모리만이 남겨져 있었다. 도진은 사무실의 모든 블라인드를 내린 채 어두운 방 안에서 라이더가 던져주고 간 USB 메모리를 노트북에 연결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모니터 불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경악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메모리 안에는 선율 그룹의 기술을 해외 경쟁사로 빼돌리려는 구체적인 계획과 자금 흐름, 그리고 그 중심에 자신의 숙부이자 그룹의 2인자인 최 전무가 있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그는 믿었던 혈육의 배신에 치가 떨리는 배신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이 결정적인 증거를 가져다 준 정체불명의 라이더에 대해 더욱 깊은 호기심과 알 수 없는 신뢰감을 가지게 되었다. 도진은 이 위험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해야 최 전무를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을지 고민하며 입술을 깨물었고 머릿속은 복잡한 전략들로 엉켜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서윤이 결제 서류를 들고 들어왔는데 그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촌스러운 뿔테 안경을 쓰고 구부정한 자세로 걸어와 도진의 책상 앞에 섰다. 도진은 서류를 받아들면서 무심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는데 안경다리에 눌린 그녀의 귀 뒤쪽과 목덜미 부근에 붉게 긁힌 상처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어젯밤 자신의 뒤에서 칼을 막아주던 누군가의 손길과 그 과정에서 생겼을지도 모를 상처를 떠올리며 서윤에게 그 상처가 어떻게 생긴 것인지 날카롭게 질문을 던졌다. 서윤은 당황한 기색의 역력한 표정으로 셔츠 깃을 여미며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사나워서 긁힌 것이라고 얼버무렸지만 도진은 그녀가 고양이를 키운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도진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서윤을 빤히 쳐다보았지만 눈앞에 서 있는 여자는 두꺼운 안경 너머로 겁먹은 눈동자를 굴리는 어수룩한 비서일 뿐 어젯밤의 그 카리스마 넘치는
라이더와는 공통점을 전혀 찾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너무 예민해서 헛다리를 짚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며 고개를 저었고 서윤에게 나가보라고 손짓하며 다시 모니터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서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도망치듯 사무실을 빠져나갔지만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졌고 셔츠깃 아래 숨겨진 상처가 욱신거리는 것을 느끼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는 최 전무가 도진이 USB를 손에 넣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곧 극단적인 방법을 쓸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기에 오늘 밤이 고비가 될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나 건물의 불이 대부분 꺼졌을 때 도진은 최 전무와의 담판을 짓기 위해 증거 자료를 챙겨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는 엘리베이터가 지하 3층에 도착하자마자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에 몸을 움츠렸고 텅 빈 주차장의 정막이 마치 폭풍전야처럼 불안하게 느껴져 발걸음을 재촉했다. 자신의 차가 주차된 VIP 구역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기둥 뒤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사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와 도진을 에워쌌고 그들의 손에는 둔기와 전기 충격기가 들려 있었다. 최 전무가 보낸 해결사들은 도진에게서 USB를 뺏고 사고로 위장해 그를 처리하라는 명령을 받은 상태였고 도진은 도간에 든 쥐꼬리 되어 뒷걸음질 쳤다. 도진은 호신용 가스총을 꺼내려 했지만 사내 중 한 명이 날렵하게 그의 손목을 가격해 가스총을 떨어뜨리게 만들었고 이내 여러 명이 달려들어 도진의 팔과 다리를 결박했다. 그는 맹렬하게 저항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텅 빈 지하 주차장에는 그의 비명 소리만이 공허하게 메아리칠 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은 없어 보였다. 사내들은 도진을 강제로 끌고 와 미리 대기시켜둔 검은색 승합차에 태우려 했고 도진은 차 문틀을 붙잡고 버티며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지만 역부족이었다. 절망적인 순간 도진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는데 주차장 한 구석에서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와 함께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난 것이었다. 그것은 바로 한서윤이었는데 그녀는 여전히 촌스러운 회색 정장 차림이었지만 평소의 굽은 등은 꼿꼿하게 펴져 있었고 안경 너머의 눈빛은 살기가 등등하게 빛나고 있었다. 사내들은 비서 따위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며 비웃으며 그녀를 무시했지만 서윤은 아무런 경고도 없이 가장 가까이 있던 사내의 명치를 정확하게 걷어차 쓰러뜨렸다. 그녀의 움직임은 배뜬 비서의 것이 아니라 고도로 훈련된 살인병기의 그것이었고 그녀는 신고 있던 하이힐을 벗어던지고 맨발로 바닥을 박차며 순식간에 사내들 사이를 파고들었다. 서윤은 사내의 팔을 꺾어 둔기를 뺏어들고는 망설임 없이 상대의 급소를 타격하며 도진을 붙잡고 있던 포위망을 하나씩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도진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비현실적인 액션, 영화 같은 상황에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멍하니 서윤을 바라보았는데 그녀가 휘두르는 손길마다 거구의 사내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나갔다. 그녀는 두꺼운 안경이 격렬한 움직임에 방해가 되는지 거칠게 안경을 고쳤으며 도진을 향해 빨리 차에 타지 않고 뭐 하냐고 소리쳤는데 그 목소리는 평소에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가 아닌 힘있고 단호한 어조였다. 서윤은 승합차 운전석에 있던 놈이 차를 몰고 돌진해 오자 피하지 않고 오히려 보닛 위로 뛰어올라 앞 유리를 박살내며 운전자를 제압하는 기염을 토했다. 상황이 정리되는 듯 싶었으나 쓰러졌던 사내들이 다시 일어나며 지원 병력을 호출하는 소리가 들려오자 서윤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윤은 도진의 손목을 낚아채며 주차장 기둥 뒤편에 숨겨져 있던 자신의 바이크 쪽으로 그를 끌고 달렸는데 그녀의 소나기 힘은 도진이 뿌리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했다. 그녀는 바이크를 덮고 있던 방수포를 거칠게 걷어내고 헬멧 하나를 도진에게 던져주며 뒷자리에 타라고 명령하듯 말했다. 도진은 얼떨결에 헬멧을 받아들고 바이크 뒷좌석에 올라탔고 서윤은 익숙하게 시동을 걸며 스로틀을 감아 엔진을 포효하게 만들었다.
좁은 치마가 불편했던 서유는 망설임 없이 치마의 옆단을 찢어 활동성을 확보한 뒤 바이크를 출발시켜 주차장 출구를 향해 전속력으로 질주하기 시작했다. 뒤늦게 정신을 차린 최전무의 하수인들이 차를 타고 추격해왔지만 서윤의 바이크는 주차장의 좁은 통로와 차량 사이를 뱀처럼 유연하게 빠져나가며 그들을 따돌렸다. 도지는 서윤의 허리를 꽉 잡은 채 등 뒤에서 전해지는 그녀의 체온과 거친 숨소리를 느끼며 지금 이 상황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바이크는 도심을 벗어나 어둠이 짙게 깔린 인천의 한적한 항구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차가운 바닷바람이 헬멧 틈으로 들어와 도진의 뜨거워진 머리를 식혀주었다. 더 이상 쫓아오는 차량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서유는 항구의 방파제 끝자락에 바이크를 세우고 시동을 껐다. 적막한 항구에는 파도 소리만이 철썩거리고 있었고 도진은 떨리는 다리로 바이크에서 내려 헬멧을 벗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아직 헬멧을 쓰고 바이크에 앉아있는 서윤을 향해 다가가서 대체 정체가 뭐냐고 소리치며 해명을 요구했다. 그녀는 평소에 어눌한 비서 한서윤인가 아니면 자신을 구해준 미스터리한 라이더인가. 도진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터질 것만 같았다. 서윤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천천히 헬멧의 턱끈을 풀고 양손으로 헬멧을 들어올려 머리에서 벗어냈다. 헬멧이 벗겨지자 땀에 젖은 긴 머리카락이 밤바람에 흩날리며 쏟아져 내렸고 그녀는 답답했던 두꺼운 뿔테 안경을 벗어 바이크 시트 위에 무심하게 던져놓았다.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도진이 알던 촌스러운 비서의 모습이 아니었는데 안경 자국이 선명한 콧날 위로 드러난 그녀의 눈은 별처럼 깊고 빛났으며 날렵한 턱선과 붉은 입술은 숨막힐 듯한 아름다움을 뿜어내고 있었다. 도진은 마치 심장이 굳는 듯한 충격을 받으며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동안 안경과 촌스러운 화장에 가려져 있던 그녀의 진정한 미모가 달빛 아래서 신비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예쁜 얼굴이 아니라 강인함과 고독함이 공존하는 치명적인 매력이었다. 서유는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기며 도진을 정면으로 응시했는데 안경을 벗은 그녀의 시선은 너무나도 강렬해서 도진은 숨을 쉬는 것조차 잊어버릴 정도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듯이 도진에게 다가가 자신의 진짜 목소리로 최전무를 잡고 싶다면 자신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고 나지막하게 말했다. 도진은 그녀의 말 내용보다 눈앞에 있는 여자가 자신이 매일 구박하던 그 비서라는 사실과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라이더가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에 압도되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고 그것은 공포나 긴장 때문이 아니라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강렬한 설렘과 경이로움 때문이었다. 인천 항구의 밤바다에서 불어오는 습기, 찬바람이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메우고 있었지만 강도진의 머릿속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처럼 혼란스러웠다. 그는 눈앞에 서 있는 여자가 자신이 매일 아침 커피 심부름을 시키고 구박했던 그 촌스러운 비서 한서윤이라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기에 멍하니 그녀의 얼굴을 뜯어보고 있었다. 달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는 그녀의 피부와 바람에 흩날리는 긴 생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안경 너머에 숨겨져 있던 지적이고 냉철한 눈빛은 그가 지금까지 보아온 어떤 여성보다도 매혹적이었다. 도진은 자신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것을 느끼며 마른 침을 삼켰는데 그것은 단순한 안도감이 아니라 위험한 비밀을 공유하게 된 공범자로서 느끼는 묘한 흥분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서유는 도진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는지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쓸어 넘기며 바이크 시트 위에 놓아둔 두꺼운 뿔테 안경을 집어들려고 했지만 도진이 그녀의 손목을 잡아 제지했다. 도진은 그녀가 다시 그 답답한 가면 뒤로 숨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듯이 그녀의 손목을 꽉 쥐고 놓아주지 않았고 서유는
당황한 눈빛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왜 지금까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회사에 잠입한 것인지, 그리고 왜 하필이면 자신의 비서로 일하게 된 것인지 따져 물었다. 서윤은 도진의 손을 부드럽게 뿌리치며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의 아버지가 선율그룹의 기술 개발팀장이었으며 의문의 사고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곳에 들어왔다고 고백했다. 그녀의 고백은 도진에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는데 그는 서윤의 아버지가 과거 자신이 존경했던 엔지니어였다는 사실을 기억해내고 죄책감과 연민을 동시에 느꼈다. 서윤은 도진에게 거래를 제안했는데 자신이 도진을 최전무와 그 배후 세력으로부터 지켜주는 대신 도진은 그녀에게 회사 내부의 1급 기밀 문서 보관소인 판도라 아카이브에 접근할 권한을 달라는 것이었다. 도진은 위험한 도박이 될 수도 있는 이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고 오히려 그녀를 자신의 곁에 둠으로써 얻을 수 있는 안전과 심리적 위안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그 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여 승낙했다. 두 사람은 밤하늘 아래서 굳은 악수를 나누었고 이것은 단순한 고용 관계를 넘어선 생사를 함께할 파트너십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선율그룹 본사 로비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출근하는 직원들로 붐비고 있었고 서윤은 다시 그 촌스러운 회색 정장과 두꺼운 뿔테 안경을 쓴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녀는 구부정한 자세로 서류 뭉치를 안고 복도를 지나가며 동료들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사람들은 그녀를 투명 인간 취급하거나 비웃으며 지나칠 뿐이었다. 하지만 도진만은 달랐는데 그는 회장실 입구에서 마주친 서윤을 보며 멈칫했고 그녀의 안경 너머에 숨겨진 진짜 눈동자를 찾아내려는 듯이 그녀를 뚫어지게 응시했다. 직원들은 평소 서윤을 벌레 보듯 하던 도진이 그녀에게 관심을 보이는 기이한 광경에 수군거리기 시작했지만 도진은 아랑곳하지 않고 서윤에게 다가가 짐을 들어주려는 제스처를 취하다가 멈추는 총극을 빚었다. 회장실에 들어온 도진은 서윤이 커피를 내려오는 모습을 지켜보며 어젯밤에 그 카리스마 넘치는 라이더와 눈앞의 어설픈 비서 사이의 괴리감 때문에 헛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서윤이 일부러 커피잔을 달그락거리며 연기하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 혀를 내둘렀고 그녀의 철저한 위장 능력에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답답함을 느꼈다. 도진은 그녀를 불러 세워 문을 잠그게 한 뒤 블라인드를 내리고 은밀한 목소리로 어젯밤의 이야기를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서윤은 순식간에 허리를 펴고 안경을 살짝 들어 올리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변해 주변 도청장치의 유무를 확인한 뒤 도진의 책상 앞으로 다가와 보고를 시작했다. 낮에는 어수룩한 비서로 밤에는 냉철한 전략가이자 호위무사로 변신하는 서윤의 이중 생활은 도진의 일상에 신선한 충격과 활력을 불어넣고 있었다. 도진은 중요한 회의 도중에도 서윤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둘만이 공유하는 비밀 때문에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고 그런 도진의 변화는 임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마케팅 팀장이 서윤의 실수 아닌 실수를 트집잡아 그녀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퍼붓자 도진은 참지 못하고 회의 탁자를 내리치며 팀장을 향해 불같이 화를 냈다. 그는 서윤이 단순한 비서가 아니라 자신의 직속 보좌관임을 강조하며 누구든 그녀를 무시하는 자는 자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선언해 회의실을 충격에 빠뜨렸다. 도진의 공개적인 비호 덕분에 서윤을 대하는 직원들의 태도는 달라졌지만 그녀는 오히려 도진의 돌발 행동 때문에 자신의 정체가 탈로 날까봐 전전긍긍해야 했다. 그녀는 탕비실로 도진을 불러내 제발 평소처럼 자신을 하대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도진은 당신의 진가를 아는 이상 더 이상 그럴 수 없다고 고집을 피웠다. 두 사람은 좁은 탕비실에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에 황급히 떨어졌는데 그 모습이 마치 사내 연애를 들킨 커플처럼 보여 묘한 기류를 형성했다. 서윤은 얼굴이 붉어진 채 도망치듯 나갔고 도진은 남겨진 커피 향기 속에서
자신의 심장이 제멋대로 뛰고 있음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날 밤 도진과 서유는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뒤 비밀리에 회장실에 남아 최 전무가 빼돌리려던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서유는 편한 복장으로 갈아입고 안경을 벗은 채 노트북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고, 도진은 그녀의 옆에서 모니터를 함께 바라보며 데이터 분석을 도왔다. 어두운 사무실 안에는 오직 모니터 불빛만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타자를 치는 소리와 간간이 들리는 숨소리만이 정적을 채우고 있었다. 도진은 일에 몰두한 서윤의 옆모습을 훔쳐보며 그녀의 속눈썹이 얼마나 긴지, 그리고 집중할 때 입술을 깨무는 버릇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생각하느라 데이터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서윤은 도진의 시선을 느끼고 있었지만 모른 척하며 분석 결과에 대해 설명했는데, 도진이 엉뚱한 대답을 하자 고개를 돌려 그와 눈을 마주쳤다. 두 사람의 얼굴은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웠고, 순간적으로 흐르는 정적 속에서 서로의 눈동자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도진은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서윤의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려 했지만, 서윤은 긴장한 듯 몸을 뒤로 빼며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다. 그녀는 감정에 휘둘리면 임무를 망칠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지만, 도진의 따뜻한 손길과 깊은 눈빛은 그녀의 견고한 방어벽을 서서히 허물고 있었다. 그때 사무실 밖 복도에서 미세한 인기척이 느껴지자 서윤은 반사적으로 노트북을 덮고 도진의 입을 손으로 막으며 책상 밑으로 그를 끌어당겨 숨었다. 보안 요원의 순찰일 수도 있었지만 그녀의 직감은 이것이 침입자임을 경고하고 있었고, 두 사람은 좁은 책상 아래 몸을 밀착한 채 숨을 죽였다. 서윤의 등 뒤로 도진의 가슴이 닿아 심장 박동이 고스란히 전해졌고, 도진은 그녀의 머리에서 나는 은은한 샴푸 향기에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이었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누군가가 손전등으로 사무실 내부를 비추며 들어오자 서윤은 품에서 소음기가 장착된 가스총을 꺼내 들고 공격 타이밍을 셌다. 침입자는 도진의 책상 위를 뒤지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는데, 그는 전문적인 솜씨로 서랍의 잠금 장치를 해제하려 하고 있었다. 서윤은 도진에게 눈짓으로 가만히 있으라는 신호를 보낸 뒤 소리 없이 책상 반대편으로 빠져나가 침입자의 뒤를 잡았다. 그녀가 순식간에 침입자의 목을 조르며 제압하자 침입자는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바닥에 나뒹굴었고, 도진은 그 틈을 타 조명을 켰다. 침입자는 최 전무가 심어놓은 스파이였고, 그의 주머니에서는 도청 장치와 소형 카메라가 발견되었다. 서윤은 스파이를 보안팀에 넘기는 대신 그를 역이용하기로 결정하고, 그에게 거짓 정보를 흘리도록 협박하여 최 전무를 교란시키기로 했다. 도진은 그녀의 대담하고 치밀한 전략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그녀가 없었다면 자신은 이미 이 전쟁에서 패배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상황이 정리된 후 도진은 긴장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고, 서윤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그에게 건넸다. 도진은 물을 마시며 서윤에게 당신은 대체 못하는 게 뭐냐고 농담처럼 물었고, 서윤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사랑받는 일이라고 작게 중얼거렸다. 도진은 그 말에 가슴이 아려오는 것을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의 앞에 섰는데, 그는 진지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내가 당신의 그 가치를 증명해 보이겠다고 말이다. 서윤은 도진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놀라 눈을 크게 떴지만 도진의 눈빛이 너무나도 진실했기에 차마 외면할 수 없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기류는 더 이상 상사와 비서의 그것이 아니었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지켜주고 싶은 연인의 감정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며칠 뒤 도진은 정재계 인사들이 모두 모이는 자선 파티에 참석해야 했는데, 최 전무 역시 그 자리에 참석할 예정이라 긴장감이 감돌았다. 도진은 서윤에게 파트너로 동행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서윤은 자신의 정체가 노출될 것을 우려하여 거절하고 대신 경호원 자격으로
그림자처럼 수행하겠다고 했다. 파티 당일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도진은 혼자 입장했지만 그의 곁에는 눈에 띄지 않게 변장한 서윤이 맴돌고 있었다. 그녀는 웨이터 복장을 하거나 보안 요원들 틈에 섞여 도진의 동선을 체크하고 수상한 인물들의 접근을 차단했다. 최전무는 도진에게 다가와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회사의 위기에 대해 언급하며 도진의 심기를 건드렸지만 도진은 여유로운 미소로 받아치며 최전무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도진의 귀에는 이니어를 통해 서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고 그녀는 최전무의 표정 변화와 주변 인물들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도진에게 코칭을 해주고 있었다. 도진은 서윤의 목소리에 의지하여 최전무와의 기싸움에서 완벽하게 승리했고 최전무는 도진의 뒤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이를 갈며 물러났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테라스에 혼자 나와 있던 도진에게 낯선 남자가 접근하여 샴페인 잔을 건넸는데 서윤은 그 남자가 최전무가 고용한 킬러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급히 테라스로 달려갔다. 남자가 품에서 흉기를 꺼내려는 찰나 서윤은 웨이터 쟁반을 날려 남자의 시야를 가린 뒤 화려한 발차기로 남자를 제압하여 테라스 난간 밖으로 떨어뜨릴 뻔했다. 소란이 일어날 뻔했지만 서윤은 능숙하게 남자를 술 취한 취객으로 위장하여 경호원들에게 넘겼고 도진은 또 한 번 그녀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했다. 파티가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도진은 운전석에 앉은 서윤을 바라보며 더 이상 그녀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 그는 서윤에게 이제 그만두고 자신의 곁에서 평범하게 지내면 안 되겠냐고 물었지만 서윤은 아직 끝내야 할 일이 남아있다며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녀는 최전무가 곧 개최될 불법 레이싱 경기에 자신의 모든 자금을 걸고 거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그곳에 아버지 죽음의 결정적인 증거가 있음을 확신하고 있었다. 도진은 그녀를 말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대신 그녀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다짐하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도진의 펜트하우스에 도착한 두 사람은 잠들지 못하고 테라스에 앉아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술잔을 기울였는데 알코올 기운이 오르자 서로에 대한 경계심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도진은 서윤의 안경을 벗겨주고 그녀의 맨 얼굴을 어루만지며 당신이 안경을 벗었을 때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고 솔직하게 고백했다. 서윤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도진은 그녀의 턱을 들어 올려 부드럽게 입을 맞췄고 서윤도 거부하지 않고 그의 키스를 받아들였다. 달콤하고도 쌉싸름한 첫 키스는 두 사람의 운명을 하나로 묶어주는 계약의 인장이 되었고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폭풍 앞에서의 마지막 평화였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는데 다음 날 아침 서윤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고 그 내용에는 납치된 그녀의 유일한 혈육인 이모의 사진이 담겨 있었다. 최 전무는 서윤이 도진의 조력자라는 사실을 알아내고 그녀를 협박하여 도진의 시스템 접속 코드를 요구하고 있었고 만약 불응할 경우 이모의 목숨을 보장할 수 없다고 위협했다. 서윤은 분노로 몸을 떨며 휴대폰을 꽉 쥐었고 도진은 창백해진 그녀의 얼굴을 보며 사태가 심각함을 직감했다. 이제 그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적들이 파놓은 지옥의 레이싱 경기장으로 걸어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곳은 단순한 경기가 아닌 목숨을 건 데스매치의 현장이 될 것이었다. 서윤의 이모가 납치되었다는 소식은 두 사람에게 찬물을 끼얹은 듯한 충격을 안겨주었지만 도진은 냉철함을 잃지 않고 서윤의 어깨를 감싸주며 그녀를 진정시켰다. 흥분한 서윤이 당장이라도 최 전무를 찾아가 단판을 짓겠다며 뛰쳐나가려 하자 도진은 그것이야말로 놈들이 원하는 자살 행위라고 단호하게 막아섰다. 그는 놈들이 원하는 것은 서윤의 목숨과 자신의 시스템 접속 코드 두 가지 모두이며 이모를 구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산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그녀를 설득했다. 도진은 자신의 보안팀을 총동원해 이모가 감금된 위치를
역추적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서윤에게는 최 전무가 초대한 죽음의 레이스에 참가해 시간을 벌어달라고 부탁했다. 이것은 서윤을 사지로 내모는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서로를 완벽하게 신뢰하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작전이었다. 결전의 장소인 불법 레이싱 경기장은 폐쇄된 채석장을 개조하여 만든 곳으로 험준한 지형과 곳곳에 도사린 함정 때문에 프로 레이서들도 기피하는 죽음의 코스였다. 짙은 어둠이 깔린 경기장에는 최 전무가 고용한 폭주족들과 흉기를 든 깡패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거대한 전광판에는 겁에 질린 서윤의 이모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서윤은 분노로 입술을 깨물며 검은색 바이크에 올라탔고 그녀의 헬멧 속 통신장치는 도진이 머물고 있는 지휘 차량과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도진은 경기장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 밴 안에서 고성능 컴퓨터와 드론을 세팅하고 서윤의 눈과 귀가 되어줄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출발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10여 대의 개조된 바이크와 차량들이 굉음을 울리며 튀어나갔고 서윤은 초반부터 거칠게 밀어붙이는 상대 선수들의 견제에 시달려야 했다. 놈들은 정당한 경주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기에 쇠파이프를 휘두르거나 바이크의 옆면을 고의로 들이받으며 서윤을 코스 밖 낭떠러지로 밀어내려 안간힘을 썼다. 서윤은 탁월한 라이딩 실력으로 요리조리 공격을 피했지만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포위망은 점점 좁혀져 왔고 그녀의 체력도 빠르게 소진되어 갔다. 그때 이어폰을 통해 도진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전방 300m 지점에 기름이 뿌려져 있으니 우측 흙길로 우회하라는 경고였다. 서윤은 도진의 지시를 믿고 핸들을 급격하게 꺾어 거친 흙길로 진입했고 그녀를 뒤따르던 경쟁 차량들은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기름 웅덩이에 미끄러지며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켰다. 화염이 치솟고 비명소리가 들려오는 아수라장 속에서 서윤은 흙먼지를 뒤집었으며 빠져나왔고 도진의 정확한 정보력에 감탄하며 다시금 스로틀을 감아 속도를 높였다. 도진은 해킹 프로그램을 통해 경기장의 조명 시스템과 스프링클러를 제어하며 서윤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갔고 드론을 띄워 사각지대에서 매복하고 있는 적들의 위치를 파악해 실시간으로 알려주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공간에 있었지만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며 최 전무가 설계한 지옥의 코스를 하나씩 돌파해 나가고 있었다. 레이스가 중반을 넘어서자 최 전무는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자신의 비장의 무기인 킬러 트럭을 투입시켰는데 그것은 거대한 강철 범퍼를 장착한 괴물 같은 트럭이었다. 트럭은 무자비한 속도로 서윤의 바이크를 쫓아오며 위협적인 경적을 울렸고 좁은 산길에서 서윤이 피할 곳은 마땅치 않아 보였다. 도진은 모니터를 통해 트럭의 움직임을 분석하며 서윤에게 트럭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벼랑 끝으로 유인하라는 위험천만한 지시를 내렸다. 서윤은 두려움을 억누르고 바이크를 트럭의 앞바퀴 쪽으로 바짝 붙이며 아슬아슬한 고개 운전을 펼쳤고 트럭 운전자는 그녀를 깔아뭉개기 위해 무리하게 핸들을 꺾었다. 절벽 끝 코너에서 서윤이 급제동을 걸며 바이크를 회전시키는 순간 트럭은 관성을 이기지 못하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며 절벽 아래로 반쯤 걸쳐지는 사고를 당했다. 서윤은 그 틈을 타 트럭 옆을 스치듯 지나갔지만 트럭에서 튕겨나온 파편이 그녀의 헬멧을 강타하여 쉴드에 금이 가고 시야가 흐려지는 위기를 맞았다. 그녀는 흔들리는 정신을 부여잡으려 노력했지만 균형 감각이 흐트러지면서 바이크가 휘청거렸고 뒤따라오던 다른 경쟁자들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맹렬하게 추격해왔다. 도진은 서윤의 바이탈 사인과 바이크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경고음을 확인하고 그녀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며 의식을 잃지 않도록 독려했다. 최 전무는 경기장 본부석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는데 그는 서윤이 결승선에 들어오더라도 이모를 풀어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는 부하들에게 연락해 레이스가 끝나는 즉시 서윤과 이모를 모두 제거하고
도진의 접속 코드를 강제로 탈취하라는 잔인한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그는 도진이 단순히 레이스 서포트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장의 통신 네트워크 전체를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도진은 최 전무의 통신 내용을 감청하여 그의 계획을 간파했고 이미 현장에 잠입해 있던 자신의 별동대에게 작전 개시 신호를 보냈다. 서윤이 마지막 직선 구간에 진입했을 때 결승선 앞에는 무장한 사내들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것은 명백한 규칙 위반이었지만 이곳에서는 힘이 곧 법이었다. 도진은 서윤에게 멈추지 말고 그대로 돌진하라고 외쳤고 동시에 경기장 조명탑의 과부하를 유도하여 강렬한 스파크와 함께 모든 조명을 터뜨려 버렸다. 갑작스러운 암흑에 사내들이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는 사이 서윤은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야광 도료가 칠해진 바이크의 특성을 이용해 유령처럼 바리케이드를 뛰어넘었다. 그녀가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조명이 다시 들어오며 경기장 전체에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서윤이 바이크에서 내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최 전무가 있는 본부석을 노려보자 최 전무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약속과는 달리 이모가 있는 컨테이너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했다. 서윤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주저앉으려던 찰나 경기장 대형 전광판의 화면이 바뀌며 도진의 부하들이 이모를 안전하게 구출해내는 장면이 송출되었다. 도진은 레이스가 진행되는 동안 최 전무의 시선이 경기장에 쏠려 있는 틈을 타 정해 요원들을 이모가 갇힌 창고로 투입시켰던 것이다. 최 전무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그는 상황이 역전되었음을 깨닫고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경찰 사이렌 소리가 경기장을 포위하고 있었다. 도진은 벤에서 내려 서윤에게 달려갔고 헬멧을 벗은 그녀의 얼굴은 땀과 먼지로 뒤범벅되어 있었지만 승리감과 안도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서윤은 도진을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도진은 그런 그녀를 와락 껴안으며 그녀가 무사하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두 사람은 아수라장이 된 경기장 한복판에서 서로의 심장 소리를 느끼며 잠시 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주변의 소음은 그들에게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최 전무는 도주를 시도하다가 잠입해 있던 형사들에게 체포되어 끌려가면서 도진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도진은 그를 차갑게 비웃어주며 승자의 여유를 보였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최 전무의 잔당 중 한 명이 숨겨두었던 총을 꺼내 도진을 향해 조준했고 이를 먼저 발견한 서윤이 본능적으로 도진을 밀쳐냈다. 타항하는 날카로운 총성과 함께 서윤의 어깨에서 붉은 피가 튀었고 그녀는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도진의 품으로 쓰러졌다. 도진은 피를 흘리는 서윤을 끌어안고 절규하며 의료진을 불렀지만 서윤의 의식은 점점 희미해져 갔고 그녀의 손은 도진의 옷자락을 힘없이 놓치고 말았다. 승리의 기쁨은 순식간에 절망으로 바뀌었고 도진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그녀를 살려내겠다고 다짐하며 그녀를 안고 구급차를 향해 달렸다. 구급차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밤의 정적을 찢으며 도로 위를 질주하고 있었지만 강도진의 귀에는 오직 불규칙하게 뛰는 한서윤의 심장 박동 소리와 거친 호흡 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다. 그는 피로 붉게 물든 자신의 흰 셔츠는 안중에도 없이 서윤의 차가워진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제발 눈을 뜨라며 애원하듯 속삭이고 있었다. 구급 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응급처치를 하는 동안 도진은 자신이 가진 모든 부와 권력이 지금 이 순간 꺼져가는 생명 앞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무력감에 뼈저린 고통을 느꼈다. 서윤이 자신을 대신해 총을 맞던 그 순간의 장면이 슬로모션처럼 뇌리에 반복해서 재생되었고 그는 그녀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가슴이 난도질 당하는 것만 같았다. 병원 응급실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들이 달려나와 이동 침대를 밀고 수술실로 향했고 도진은 차가운 수술실 문이 닫히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켜진 복도 의자에 앉아 도지는 머리를 감싸쥐고 깊은 침묵 속에 빠져들었는데 시간은 마치 멈춰버린 것처럼 더디게만 흘러갔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연락해 이번 사건과 관련된 모든 법적 대응과 언론 통제를 지시하면서 목소리조차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최 전무와 그 일당들이 저지른 만행은 더 이상 기업 내부의 알력 다툼 수준이 아니었기에 도지는 그들을 사회에서 영원히 매장시키기 위해 검찰과 경찰 고위 관계자들을 직접 압박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어떤 복수의 계획도 수술실 안에 있는 서윤이 깨어나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었기에 도지는 생전 믿지 않던 신에게 기도를 올리며 그녀의 무사 귀환만을 간절히 바랐다. 서너 시간이 지났을 무렵 수술실에 불이 꺼지고 집도이가 피로한 기색으로 걸어 나오자 도지는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의사의 앞을 막아섰다. 다행히 총알이 주요 장기를 비켜나갔고 출혈량은 많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의사의 말에 도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서윤은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도지는 면회 시간이 될 때까지 유리창 너머로 산소 호흡기를 쓴 채 잠들어 있는 그녀를 하염없이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은 평소에 강인했던 라이더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라 보여 도진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가슴을 보며 그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다. 며칠 뒤 일반 병실로 옮겨진 서윤이 의식을 되찾았을 때 그녀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침대 옆간이 의자에서 쪽잠을 자고 있는 초췌한 도진의 모습이었다. 헝클어진 머리와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 그리고 구겨진 옷차림은 평소 완벽함을 추구하던 강도진 회장의 모습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다. 서윤이 인기척을 내자 도진은 화들짝 놀라며 잠에서 깼고 눈을 뜬 서윤을 보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지며 그녀의 손을 잡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였다. 서윤은 힘없는 미소를 지으며 왜 울고 그러냐고 농담을 던졌지만 도지는 그녀를 와락 끌어안으며 다시는 내 앞에서 다치지 말라고 목이 메인 소리로 엄명했다. 서윤의 회복 기간 동안 대한민국 재계는 선율그룹에서 터져나온 거대 스캔들로 발칵 뒤집혔는데 최 전무의 횡령과 살인 교사 혐의가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도지는 서윤이 목숨을 걸고 확보한 USB의 자료와 레이싱 경기장에서의 증거 영상들을 모두 검찰에 제출했고 최 전무는 도주할 곳 없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되었다. 또한 서윤의 아버지가 과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도 재수사를 통해 밝혀지면서 서윤은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성공했다. 도지는 그룹 차원에서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서윤의 가족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한편 회사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계절이 바뀌고 어느덧 서윤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었을 무렵 선율그룹의 창립 기념 파티가 서울 최고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이번 파티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최 전무 사태 이후 그룹이 새롭게 태어났음을 알리는 자리였기에 정재계의 수많은 인사들과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도지는 말끔한 턱시도 차림으로 입구에 서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자꾸만 시계와 출입문을 번갈아 향하며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직원들은 도진의 곁에 항상 그림자처럼 붙어있던 촌스러운 비서 한서윤이 보이지 않자 그녀가 해고되었거나 그만두었을 것이라고 수군거리며 잡담을 나눴다. 파티가 무르익을 즈음 연회장의 거대한 문이 열리고 장내 아나운서가 도진의 특별한 파트너를 소개하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입구로 쏠렸다. 눈부신 조명을 받으며 들어선 여인은 몸매를 우아하게 드러내는 짙은 네이비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녀의 긴 머리는 웨이브를 넣어 화려하게 찰랑거렸고 얼굴에는 두꺼운 안경 대신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드레스 자락 사이로 살짝 보이는 다리 라인과 당당한 애티튜드는 마치 영화제 레드 카펫을 밟는 여배우를 연상케 했다. 사람들은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해 웅성거렸지만 도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고 그녀는 우아하게 그 손을 잡았다. 도진이 마이크를 잡고 그녀를 소개하자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는데 그가 그녀를 전략기획실의 한서윤이자 자신의 연인이라고 밝혔기 때문이었다. 평소 서윤을 촌스러운 뺑뺑이 안경이라고 놀려대던 직원들은 턱이 빠질 듯 놀라며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고 그녀가 바로 그 전설의 라이더이자 회사를 구한 영웅이라는 소문이 퍼지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서윤은 당황해하는 사람들 앞에서 전혀 기죽지 않고 도진의 팔짱을 낀 채 여유로운 미소로 화답하며 그동안 숨겨왔던 미모와 카리스마를 유감없이 발산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어 지내는 그림자가 아니었으며 도진의 곁에 당당히 설 자격이 있는 파트너로서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각인시켰다. 하지만 격식과 가식으로 가득 찬 파티장은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두 사람에게는 금세 지루한 감옥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도진은 서윤의 귀에 대고 조용히 나가자고 속삭였고 서윤은 기다렸다는 듯이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비상구를 통해 호텔을 빠져나왔고 지하 주차장에 세워진 도진의 차 대신 구석에 주차되어 있는 새로운 바이크 앞으로 달려갔다. 서윤은 불편한 드레스에 치맛자락을 거침없이 찢어 묶은 뒤 구두를 벗어 던지고 바이크 부츠로 갈아 신었으며 도진 역시 넥타이를 풀어 던지고 재킷을 벗어 서윤의 어깨에 걸쳐 주었다. 서윤이 익숙하게 바이크에 올라타 시동을 걸자 묵직한 배기음이 주차장을 울렸고 도진은 자연스럽게 뒷자리에 앉아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호텔 로비 앞을 지나가며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지만 두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속도를 높여 도심을 빠져나갔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두 사람의 체온은 서로 맞닿아 뜨겁게 달아올랐고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행복한 기분을 만끽했다. 한강다리 위를 질주하며 도진은 서윤의 등 뒤에 얼굴을 묻고 그녀가 있어 자신의 세상이 얼마나 다채롭게 변했는지 고백했고 서윤은 헬멧 속에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에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인적이 드문 교회의 언덕 위에 바이크를 세우고 아래로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나란히 앉았다. 서윤은 이제 모든 복수와 의무가 끝났으니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고 물었고 도진은 당신과 함께라면 지옥 끝까지라도 달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대답했다. 도진은 주머니에서 작은 반지 케이스를 꺼내 서윤에게 건넸는데 화려한 다이아몬드 대신 투박하지만 세련된 디자인의 티타늄 반지가 들어있었다. 서윤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자 도진은 이 반지는 영원히 깨지지 않는 우리의 유대를 상징한다고 말하며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다. 서윤은 눈물이 고인 눈으로 도진을 바라보다가 그의 목을 끌어당겨 깊게 입을 맞췄고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이나 미래의 불안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현재의 이 순간을 함께 즐기기로 약속했다. 도진은 낮에는 냉철한 CEO로 밤에는 사랑하는 여자의 뒤를 지키는 든든한 조력자로 살아갈 것이며 서윤은 낮에는 유능한 파트너로 밤에는 자유로운 라이더로 그와 함께할 것이었다. 두 사람은 다시 바이크에 올라타 엔진 소리를 높이며 끝없이 펼쳐진 도로를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들의 질주는 멈추지 않을 것이며 전설적인 라이더 커플에 대한 소문은 도시의 밤거리를 떠도는 낭만적인 전설로 남게 될 것이다. 뺑뺑이 안경을 쓴 범생이 비서가 안경을 벗고 바이크를 타자 숨겨진 미모의 심장이 돌았던 CEO는 이제 매일 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심장이 도를 듯한 설렘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었다. 세상의 편견과 위협을 이겨낸 그들의 사랑은
도로 위의 속도 제한 표지판처럼 그 어떤 한계도 없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두 사람의 실루엣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며 바이크의 붉은 테일램프만이 긴 여운을 남겼다.